안녕하세요. 바로 AI 아카데미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엘리입니다. IT 최고 전문 경영인과 인공지능 최고 석학이 만나 바로 AI 아카데미가 설립되었습니다. 바로 AI 아카데미는 현재 국내 턱없이 부족한 인공지능 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계획했던 오픈 강의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고 또한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한 오픈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시니 바로 AI의 CTO이신 최승진 교수님께서는 머신러닝 불모지였던 국내 대학에서 20년 이상 머신러닝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해오셨고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에어리어 체어를 역임하며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해오신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석학이십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최승진 CTO님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의 후에는 오픈 강의를 등록하시면서 작성해 주신 사전 질문과 강의 중에 올려주시는 질문들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승진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들 잘 들리시나요? 공지된 바와 같이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제 딥 메타 러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메타 러닝이라는 주제를 1시간 만에 다 제가 소개해 드리기는 힘들고 한 몇 시간에 걸쳐야 되는 거지만은 오늘은 이제 메타 러닝에 아주 필요한 그런 그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알고리즘 이러한 내용들은 또 다른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은 파트 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강의를 들으시면은 향후 이제 메타러닝과 관련된 다른 논문들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을 했구나라는 걸 갖다가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메타라는 그 용어를 가장 많이 들어본 데는 아마도 제 생각에 메타데이터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일단 메타러닝을 설명하기 전에 메타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아마 거의 다 많이 알고 계시죠? 메타데이터라고 얘기하면은 data about data, 즉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고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제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각각의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 한 5개 종류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메타데이터 말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메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신 걸로써 아마 컴퓨터 사이언스나 머신러닝에서 기존에 메타 클래시파이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타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바로 이제 보통 우리가 여러 클래시파이어들의 앙상블을 뜻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풀 때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를 갖다가 이용하기보다는 다양한 클래시파이어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 클래시파이어에서 나오는 그 디시전들을 종합해서 최종 파이널 디시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레딕션을 하는 것이 하나의 클래시파이어를 갖다가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통 일반적으로 좀 정확합니다. 그래서 프랙티컬하게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나 리그레션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메타 클래시파이어들을 종종 많이 쓰기도 하고 기본적인 머신러닝들 과목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에도 이런 메타 클래시파이어 관련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갖다가 배우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5개의 클래시파이어들이 있고 그 각각의 디시전들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최종 디시전을 내는 것을 메타 클래시파이어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가 메타데이터나 메타 클래시파이어들을 통해서 메타라는 것이 이제 이런 뜻이구나라는 거를 갖다가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테고,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메타 러닝으로 가서 앞에 2장의 슬라이드에서 본 거와 같이 그럼 메타 러닝이라는 것이 무엇일지 조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메타 러닝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learning to learn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과연 learning to learn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거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메타러닝에 대해서 볼 텐데요.
뭐 저도 이렇게 웨비나를 갖다가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지금 과연 참석하신 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듣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은 거기 보면은 이제 들으시다가 뭐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리액션을 보여주실 수 있을 테니까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뭐 또는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채팅창에 텍스트로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러닝 투 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여기에 뭐 러너들이 5개가 있죠. 그 각각의 다른 종류의 문제를 갖다가 푸는 러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러너는 뭐 국어를 갖다가 공부하는 애.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어떤 뭐 스포츠로 얘기할까요? 스포츠로 얘기하면은 뭐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볼링. 뭐 이제 이러한 5가지의 이 스포츠 종목들을 갖다가 이제 잘 학습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다양한 스포츠를 학습을 하면은 뭐 요게 이제 그린으로 보이는 새로운 문제 있죠? 요 새로운 문제 예를 들어 뭐 태권도다고 치면은 그 기존의 다양한 스포츠들을 갖다가 익혔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태권도를 조금은 더 빨리 배울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어떤 유사한 태스크들로부터 뭔가 공통적인 그런 knowledge나 experience를 갖다가 뽑아내서 메타 러너가 새로운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러한 베이스 러너에게 뭔가 유용한 프라이어 정보를 줌으로써 이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메타 러닝의 아주 커다란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왜 지금 현재 머신러닝에서 그렇게 중요해지고 있는지는 일단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날 테고, 이 메타러닝이라는 것이 뭐 저 개인적으로는 한 5년 정도 연구를 해온 셈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한 지난 2, 3년간 폭발적으로 연구가 되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마 메타러닝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간 논문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딥 메타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저희가 지금 뭐 딥러닝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메타러닝 문제를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푼다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왜 딥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면 메타러닝의 문제를 조금 더 잘 풀 수가 있는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딥 네트워크의 좋은 점이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기본적으로 딥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은 바로 굉장히 representation learning을 잘한다, 또는 굉장히 좋은 function approximator다. 이 2가지가 딥 뉴럴 네트워크의 장점이고,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메타러닝에 적용을 함으로써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일부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메타러닝을 갖다가 연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을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대부분의 머신러닝들이 어떤 하나의 그냥 싱글 태스크 문제를 갖다가 푸는데 어떤 모델을 만들고, 또 다른 태스크가 있으면 또 다른 모델을 만들고, 싱글 태스크 러닝에 국한돼 있었지만은 뭐 제너럴 인텔리전스로 가게 되면은 다양한 태스크를 갖다가 하나의 모델이 다양한 태스크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전통적으로
패턴 레코그니션 문제,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사실 전통적으로 패턴 레코그니션 문제를 잘 풀려고 하는 거였고요. 어떤 뭐 데이터를 갖다가 또는 뭐 오브젝트를 갖다가 잘 인식을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죠. 패턴 레코그니션이. 패턴 레코그니션은 주로 어디에 치중이 되어 있었느냐? 사실은 얼마나 데이터로부터 좋은 피처를 갖다가 찾느냐. 그것이 곧 얼마나 레코그니션을 갖다가 잘 하느냐를 갖다가 판가름 짓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턴 레코그니션은 엔지니어링 피처의 문제다. 거기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으로 오게 되면서 야, 우리가 무슨 그냥 어떤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데이터 드리븐 피처들을 즉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피처를 러닝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성능을 갖다가 끌어올리자라는 것이 사실 지금 최근에 딥러닝이 그렇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러닝 피처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기존의 엔지니어링 피처에서 러닝 피처로서 바뀌었지만 지금 현재 머신러닝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뭔가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람의 손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이퍼 파라미터도 잘 튜닝을 해야 되고 모델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알고리즘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많은 그 유저의 손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engineering to lear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는 러닝을 하지만 다시 학습을 위해서 많은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은 어떤 사람의 손을 타고 있다. 자, 그러면 뭔가 더 멋있게 이 AI가 발전하려면은 더욱더 덜 사람의 손을 갖다가 타야 되겠죠. 그래서 메타러닝은 바로 engineering to learn이라는 패러다임에서 learning to learn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earning to learn으로 감으로써 유저들이 뭔가 선택을 하고 튜닝을 해야 되는 그 많은 일들을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 머신러닝이 스스로 하게 해줌으로써 훨씬 더 이 저희들의 수고를 갖다가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그 메타러닝의 커다란 골이 되겠고 뭐 지금은 몇몇 애플리케이션에 국한이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하여튼 사람의 손을 덜 타게 해주는 많은 문제들은 제 생각에는 거의 다 메타러닝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타러닝이 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가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뭐 길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물론 뭐 메타러닝 말고도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토픽이 있겠지만은 뭐 그 중에 하나가 메타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 2, 3년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됐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행히도 그거보다는 더 먼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화면에 그림이 첫 번째 줄에 5개, 두 번째 줄에 5개 보이시죠? 이거 한번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그 그림이 잘 구별이 가시나요? 갑니까? 화면이 너무 조그만 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첫 번째 줄에 있는 그림 5개는 모네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5개의 그림은 세잔의 그림이고요. 제 발음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잘 보셨죠?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쿼리로 주어진 그 하나의 그림은 모네의 그림일까요? 세잔의 그림일까요? 네, 맞춘 분한테 상품은 없습니다. 뭐 한번 뭐 대답해 보세요. 네, 한 분 모네라고 대답하셨고요. 한 분 세잔이라고 대답하셨고 또 한 분 모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 3분 정도. 네. 이게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모니터로 크게
그 그림을 봤으면은 그리고 사실 모네하고 세잔 그림이 사실 좀 굉장히 비슷해서 뭐 어떤 분은 두 개를 합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인데 네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전 굉장히 제가 인제 외부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키노트 스피치를 할 때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방 안에 있는 분들이 쉽게 모네의 그림이라고 맞췄었는데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대답을 주신 분은 모네 2 명, 세잔 2 명. 예 막상막하입니다. 사실 이거는 모네의 그림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러면은 제 스토리하고 틀린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모네라고 맞춰 주셔야 자 그럼 제 스토리는 자 사람은 이렇게 5 개의 트레이닝 이그젬플만 가지고도 모네의 그림인지 세잔의 그림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게 딥러닝에서는 인제 힘들어진다. 왜 딥러닝에서는 힘들어지냐. 사람은 잘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틀렸거든요. 그럼 사람도 못하는데 딥러닝이 어 잘한다는 게 쪼금 이상해지는데 이게 아마 화면상의 문제일 테고 여러분들도 쉽게 사실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모네의 그림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인제 이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는 인제 요새 뭐 퓨샷 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 몇 개의 트레이닝 이그젬플만 가지고 빨리 학습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액큐리티한 그 디시전을 갖다가 내릴 수 있게끔 해 주는. 예. 근데 인제 이 기존의 딥러닝들은 굉장히 그 오버 패러미터라이즈 돼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죠. 그 많은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어 트레이닝을 갖다 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트레이닝 example이 굉장히 많은 경우는 뭐 딥러닝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겠지만은 굉장히 데이터가 인제 얻기 어려운 좀 많이 얻기 어려운 문제들도 꽤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인제 딥러닝이 그렇게까지 원래 능력을 갖다가 발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단점을 쪼금 극복하기 위해서 딥러닝 모델은 그대로 두지만은 인제 트레이닝하는 방식을 인제 우리가 쪼금 더 새롭게 가지고 가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또 메타러닝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브랜치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실 퓨전 러닝을 굉장히 잘합니다. 뭐 보통은 하나의 트레이닝 example만 가지고서도 트레이닝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뭐 색다른 동물의 사진을 한 장만 보여주더라도 여러분들은 추후에 그 동물들을 충분히 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람은 잘한다고 치겠습니다. 사람은 잘하는데 왜 머신러닝은 못하냐. 그 결정적인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람이 잘하는 이유는 사람은 사실은 기존의 다른 그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그림들을 많이 봤을 테고요. 뭐 다른 종류의 동물들을 많이 봤을 테고 그래서 이미 그런 유사한 그 오브젝트들을 갖다가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죠.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새로운 오브젝트를 갖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뭐 몇 개의 트레이닝 example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기존의 knowledge나 prior knowledge나 prior experience를 갖다가 적절히 사용을 해서 새로운 문제에 빨리 학습을 한다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은 딥러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분들이 딥러닝 모델을 갖다가 딥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할 때 뭐 prior experience를 갖다가 이용한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보통 다 learning from scratch입니다. 그러니까 learning from scratch냐, learning from prior experience냐? 당연히 learning using prior experience가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럼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를 실제 우리가 알고리즘믹하게 머신러닝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거냐. 이것이 또한 이 메타러닝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previous experience에서부터 학습을 한다는 것은 사실 뭐 메타러닝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에서 많이 연구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도 중요한 문제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continual learning. 그렇죠? 사실 컨티뉴얼 러닝을 갖다가 번역하면은 평생 학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프롱 러닝, 컨티뉴얼 러닝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끊임없이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태스크 배우고 저 태스크 배우고 하죠. 마찬가지로 뭐 뉴럴 네트워크나 뭐 머신러닝 모델들도 어떤 하나의 태스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태스크 학습이 끝나면 이제 또 다른 태스크, 그다음에 또 다른 태스크, 그럼 또 다른 태스크를 갖다가 학습을 할 때 기존에 경험했던 그런 그 knowledge를 갖다가 계속 이용해 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것이 어떤 sequence of task에서 이제 트레이닝이 되는 그런 문제, continual learning.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거는 뭐 이것도 좀 뭐 오래됐지만은 어떤 하나의 태스크에서 러닝을 하기보다는 한 번에 여러 태스크들을 잘 풀 수 있게끔 학습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domain adaptation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source task와 그다음 target task가 있어서 자, source task에서 학습이 된 knowledge를 target task를 갖다가 학습을 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사실 포함하는 것이 우리가 메타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련된 여러 태스크들로부터 어떤 공통된 knowledge를 갖다가 추출을 해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할 때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빨리 어댑트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 뭐 이런 그 learning to learn이라는 연구가 뭐 지난 뭐 몇 년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진행이 됐지만 뭐 역사는 좀 또 꽤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98년도에 뭐 출판된 책인데요. 여러 개의 아티클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책이고 세바스찬 프룬이 이제 에디터로 돼 있죠. 그래서 Learning to Learn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책이 있고요. 아마 뭐 지금은 어쩌면은 뭐 절판이 됐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전에 율겐 슈미드 후버라는 친구의 그 박사학위 논문이 메타러닝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율겐 슈미드 후버는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LSTM으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80년대, 90년대에도 이 러닝 투 런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됐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훨씬 다양하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요까지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요게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잠깐 뭐 러닝이라는 문제를 보면은 뭐 제가 종종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 한 번씩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럼 실제 러닝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러닝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이미 뭐 탐 미첼이 93년도에 출판한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task 문제, 풀고자 하는 문제죠. 트레이닝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는 뭐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퍼포먼스 메저. 자, 얼마나 그 알고리즘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이 세 가지가 주어졌을 때 알고리즘, 컴퓨터 알고리즘이 러닝 한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 특정한 문제에서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아지면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러닝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는 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오르면 학습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성적이 떨어지면 공부를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여기서도 퍼포먼스가 좋아져야 학습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데피니션을 그 learning to learn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태스크가 아니라 여러 개의 태스크, 여러 개의 태스크가 주어져 있고요. 각각의 태스크의 트레이닝 example들이 주어져 있고 각각 태스크별로의 퍼포먼스 메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을 때 이 알고리즘이 learning to learn 한다는 거는 각각의 태스크에서의 그 퍼포먼스가 트레이닝 example이 늘면서 좋아지고 그 다음에 태스크의 숫자가 늘면서 좋아진다면은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이 learning to learn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또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기존의 싱글 태스크에서 슈퍼바이즈 러닝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슈퍼바이즈 러닝은 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다시피 어떤 하나의 모델을 갖다가 싱글 태스크에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어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unseen data point, 즉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잘
그러니까 훈련 트레이닝 시에 참여하지 않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잘 generalize 되는 그 룰을 갖다가 찾는 것이 supervised learning의 골이 되겠죠. 뭐 수학적인 이퀘이션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메타 러닝이라는 건 뭐냐? 그럼 메타 러닝은 어떤 하나의 태스크에 대해서 트레이닝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패밀리 오브 태스크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싱글 태스크라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문제, 뭐 바나나, 오렌지를 구별하는 문제, 그것도 어떤 하나의 태스크입니다. 바나나와 오렌지를 갖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뭐 바나나에 관련된 이미지 100장, 오렌지에 관련된 이미지 100장. 그럼 그 두 개 총 200장. 그 200장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뭐 이런 모델들을 갖다가 트레이닝을 갖다가 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family of relevant task에 대해서 트레이닝 한다는 거는 뭐 바나나, 오렌지 그게 하나의 태스크고요. 그 다음에 딸기, 수박 그것이 또 다른 태스크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과일 또 뭐 있죠? 사과, 배 이게 또 다른 태스크고요. 그럼 이런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게 한 3개 정도의 태스크가 되겠군요. 그 3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메타 러너를 잘 트레이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문제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6개의 과일 말고 또 새로운 과일이 포도, 뭐 그리고 뭐 라스베리, 뭐 이제 그 2개를 구별하는데 이제 이그샘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이미 한 6가지 정도의 우리가 과일들을 구별하는 것이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 과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빨리 이제 이 모델이 트레이닝을 갖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의견이 잘 전달이 되고 있나요? 약간 깜빡깜빡거리는 것 같은데. 자, 아이고, 제 화면이 꺼졌네요. 네, 네, 자 보시죠. 자, 어디에 보통 우리가 이 메타 러닝 문제를 갖다가 많이 쓸 수 있느냐 그러면은 뭐 AutoML이라는 그 많이 들어보셨죠? Automated Machine Learning. 그래서 사실 기존의 머신러닝들은 뭐 여러분들이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뭐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고 뭐 피처 프로세싱 어떻게 해야 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선택을 해야겠지만 오토 ML은 머신 러닝이 알고리즘도 셀렉트 해주고 하이퍼 파라미터도 자동으로 튜닝을 해주는 그러니까 완전히 머신러닝을 fully automated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lifelong learning, 아까 뭐 continual learning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경우는 사실 트레이닝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필요해서 특히 이제 딥 RL에서도 사실 이제 메타 러닝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 간단한 example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퓨샷 러닝. 몇 개 트레이닝 example만 가지고 빨리 어떻게 우리가 클래시파이어들을 잘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이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이 그냥 메타 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가장 많은 논문들이 그러니까 퓨샷 러닝 쪽으로 많이 나왔지만은 이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어떤 메타 러닝의 그냥 출발일 뿐이고 메타 러닝의 어떤 다양한 응용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사람의 손을 덜 타게 해주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메타 러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 본인의 도메인에 관련된 가장 어떤 굉장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으실 테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연구 개발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뭐 오프라인에서 한다면은 더 명확하게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예.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굉장히 쉬운 개념들이고요.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혹시 뭐 다음에 파트 2에 가면은 이제 제가 gradient based meta learning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이제 뭐 그때 되면은 좀 굉장히 많은 수식들이 나오고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은
근데 오늘은 뭐 제 생각에는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아 메타 러닝이 대략 이런 거구나.'라는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